그냥 여기서 조용히 죽어. 그냥 여기서 조용히 죽어달란 말입니다. 전 재산을 빼앗기고 쇠창살이 박힌 요양원에 버려진 치매 노모. 모든 것을 잃은 어머니의 귓가에 아들놈이 남긴 마지막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힙니다. 쇠창살에 갇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 어머니. 과연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아들을 지옥으로 끌어내리기 위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대한 복수의 서막이었을까요? 이 페류나 아들이 어떤 비참하고 통쾌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지 어머니의 소름 돋는 반격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잊지 말고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지독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년간 법조계의 독사로 불렸던 김영숙. 그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유일한 아들 성호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며 화려했던 법복을 스스로 벗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은 아들이 노골적으로 그녀의 재산을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그 탐욕스러운 눈빛을 본 순간 영숙은 결심했습니다. 법정에서 하던 것처럼 완벽한 덫을 놓기로. 그녀는 1년 전 가벼운 뇌경색 증상을 빌미로 초기 치매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완전히 무력한 존재로 믿고 마지막 남은 재산까지 손을 뻗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들 박성호는 어머니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이 요양원에 그녀를 가두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녀의 계획대로였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희미한 신음소리가 뒤섞인 요양원의 오후. 차가운 햇살만이 쇠창살을 넘어와 계획대로 덫에 갇힌 김영숙 여사의 침대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김영숙 여사가 누워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 누구보다 총명했던 눈은 이제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맴돌았고 잘게 떨리는 앙상한 손은 달아빠진 이불자락만 힘없이 붙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성호, 아들이요. 번지르르한 양복 차림의 아들 박성호가 역겨운 냄새에 코를 찡긋하며 병실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싸구려 빵 봉지가 들려 있었지만 눈에는 어머니를 향한 그 어떤 염려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누구? 성호, 우리 아들. 영숙 여사는 연기를 이어가듯 아들의 얼굴을 알아보려는 듯 힘겹게 눈을 깜빡였습니다. 자신의 연기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간 아들은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네, 어머니.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구나. 자, 여기 서류에 도장 하나만 찍으세요. 어머니 요양원 비용도 내고 편히 지내시려면 꼭 필요한 거예요. 응. 성호가 내민 것은 어머니의 마지막 남은 작은 상가 건물마저 자신의 명의로 돌리는 증여 계약서였습니다. 그는 서류 내용을 교묘하게 가린 채 인주를 묻힌 영숙 여사의 엄지손가락을 잡아 끌었습니다. 힘없는 손가락이 종이 위에서 잠시 저항하는 듯 했지만 이내 붉은 흔적을 남기고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어머니. 잘하셨네. 이제 다 됐어요. 아들의 마음속에는 빚을 갚아야 한다는 조급함보다 더 질기고 어두운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생을 독사 김영숙의 아들로 살며 짓눌려온 지독한 열등감이었습니다. 그에게 어머니는 어머니이기 전에 늘 자신을 무능하게 만드는 존재였습니다. 그가 사업에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았을 때 어머니의 그 실망한 듯한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눈빛은 그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아들은 이 모든 실패가 결국 자신을 압도했던 어머니 탓이라며 이 모든 재산을
보상받아야 할 자신의 몫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목적이 달성되자 성호의 표정은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듯 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영숙 여사의 귓가에 아무도 듣지 못할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 돈은 다 제 겁니다. 평생 잘난 변호사 노릇하느라 저한테는 인색하시더니 꼴 좋네요. 이제 그 잘난 머리도 다 쓸모 없어졌으니 부디 여기서 조용히 쥐 죽은 듯이 지내세요. 그냥 여기서 조용히 죽어달란 말입니다. 성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텅 빈 병실, 영숙 여사는 닫힌 문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베개를 적셨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노인의 서러운 눈물이었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지고 모두가 잠든 시간, 간호사의 순찰이 끝나고 복도의 불빛마저 꺼진 그 순간이었습니다. 죽은 듯 누워있던 영숙 여사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허공을 맴돌던 공허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칼날처럼 날카로운 빛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흘러내린 눈물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닌 아들의 마지막 남은 인간성마저 확인한 확신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림 하나 없는 손으로 그 눈물 자국을 조용히 훔쳐냈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는 수집되었습니다. 복수는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요양원의 밤은 죽음처럼 고요했습니다. 복도를 흐르는 희미한 비상등 불빛만이 살아있는 것들의 존재를 증명할 뿐이었습니다. 모두가 깊은 잠에 빠진 시각, 김영숙 여사의 병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한낮에 힘없던 노인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는 걸음으로 복도를 가로질렀습니다. 간호사실에서 새어나오는 작은 불빛을 피해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그녀의 등은 조금도 굽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1층 로비 구석에 놓인 낡은 공중전화기였습니다. 아무도 쓰지 않아 먼지가 뽀얗게 쌓인, 그래서 그 누구의 의심도 사지 않을 낡은 기계. 영숙 여사는 주머니에서 미리 챙겨온 동전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짤깍. 동전이 들어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달고 다른 숫자 버튼을 눌렀습니다. 10년이 넘도록 잊은 적 없는 머릿속에 각인된 번호였습니다. 길지 않은 신호음 끝에 잠결에 전화를 받은 듯한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이 시간에 누구? 영숙 여사는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낮의 어눌함은 찾아볼 수 없는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다. 김영수. 수화기 너머 남자의 숨소리가 순간 멎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변호사님이십니까? 지금 어디? 나다. 이 변호사. 계획대로 입소했다. 놈이 방금 마지막 서류까지 받아갔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 그리고 토 달지 말고 실행해. 네, 말씀하십시오. 준서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신뢰와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에게 김영숙은 단순한 은인이 아니었습니다. 20년 전 그가 로펌에 신입이던 시절 억울하게 기밀 유출 누명을 쓰고 쫓겨날 위기에 처했을 때 모두가 그를 외면했지만 오직 독사 김영숙만이 그의 편에 섰습니다. 그녀는 단 3일 만에 진범을 밝혀내고 자신의 앞에서 무릎 꿇린 뒤 준서에게 말했습니다. 진짜 변호사는 남이 뭐라든 의뢰인의 진실만을 믿는 놈이다. 그날 김영숙은 준서의 억울함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님이 평생 일군 자부심과 한 청년의 인생 자체를 구원해낸 것이었습니다.
준서는 그녀를 위해서라면 설령 지옥에라도 함께 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영숙 여사는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기꺼이 은퇴했던 독사가 바로 그 아들을 심판하기 위해 긴 잠에서 깨어난 목소리였습니다. 김영숙은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성호, 내 아들 놈 사업. 지금 바닥을 기고 있을 거다. 관련 자료 전부 긁어모아. 자금 흐름, 거래처 명단, 세금 문제까지. 먼지 한 톨 남기지 말고 싹 다 털어내. 그리고 놈이 내 명의로 빼돌린 재산 목록도 정리해. 상가, 건물 포함해서 내가 찾아갈 때까지 모든 준비를 끝내놔.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통화는 없었던 거다. 알겠나? 영숙 여사는 그 말만 남긴 채 미련 없이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철컥 전화가 끊기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복수의 톱니바퀴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의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눕자 그녀의 얼굴에는 다시 어수룩한 치매 노인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감긴 눈꺼풀 아래 서슬 퍼런 복수의 칼날은 밤새 더욱 예리하게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다녀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성호의 사무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진 서류 더미와 식어빠진 커피컵들, 그리고 쉴 새 없이 울려대는 전화벨 소리가 그의 절망적인 상황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빼앗은 10억 원은 이미 빚을 갚고 사업에 투자하느라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 좀 조용히 해! 받을 돈 없다고! 성우는 빗발치는 독촉 전화에 신경질적으로 소리치며 수화기를 내려쳤습니다. 바로 그때 책상 위에 놓인 우편물 더미에서 유독 눈에 띄는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의 인장이 선명하게 찍힌 내용 증명이라는 붉은 글씨가 박힌 우편물이었습니다. 뭐야! 이건 또! 성우는 찝찝한 기분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그의 회사와 거래하던 작은 부품업체에서 보낸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계약서상의 작은 납품 지연 문제를 트집 잡아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경고는 그의 심장을 철렁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박성호는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이 자식들이 감히 나한테 보나 마나 최 사장 지시군. 내가 망하길 바라는 그 인간이 뒤에서 쑤시고 있는 게 틀림없어. 내가 어떤 사람인데! 성우는 당연히 경쟁업체의 소행이라고 단정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그 무력한 치매 노인이 이 모든 것을 계획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분노에 차올라 인터넷에서 가장 승률이 좋다는 변호사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한 젊은 변호사의 프로필을 발견했습니다. 이준서 변호사. 신진이지만 실력 있다는 후기가 자자했습니다. 네, 법무법인 정의 이준서 변호사입니다. 아,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라 제가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해서요. 경쟁업체에서 말도 안 되는 걸로 시비를 거는데 아주 본때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성우는 흥분해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준서는 침착한 목소리로 그의 말을 다 듣고 난 뒤 마치 기다렸다는 듯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대표님, 이런 경우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얕보이기 십상입니다. 오히려 이쪽에서 더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역고소를 준비하시죠. 상대방이 합의를 애걸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역고소요? 그거 좋군요. 역시 변호사님은 다르시네. 당장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성우는 통쾌하다는 듯 웃었습니다. 작은 불씨를 거대한 산불로 키우는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발밑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요양원. 자원봉사자 복장을 한 이준서가 영숙 여사의 휠체어를 밀며 조용한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핀 뒤 영숙 여사의 귓가에 조용히 보고했습니다. 변호사님, 박성호 대표, 저희가 던진 미끼를 물었습니다. 제가 제안한 대로 역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곧 더 큰 법적 문제에 휘말리게 될 겁니다. 영숙 여사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정원 한편에 처진 거미줄에 머물렀습니다. 미련한 나방 한 마리가 필사적으로 발버둥 칠수록 거미줄은 더욱더 그 몸을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영숙 여사의 입가에 희미하지만 서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아들의 파멸은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박성호가 제 발로 걸어 들어간 소송은 진흙탕 싸움이 되어 그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작은 손해배상으로 시작된 일이 역고소와 맞고소로 번지면서 변호사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회사의 자금 사정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빼앗은 돈은 이미 연기처럼 사라진 뒤였습니다. 절박해진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시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혹시나 어머니가 숨겨둔 쌈짓돈이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성호, 또 왔어요. 성우가 병실 문을 열자 영숙 여사는 창밖을 보며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지난번보다 치매 증세는 훨씬 더 심해 보였습니다. 김영숙은 초점 없는 눈으로 말했습니다. 장독대, 우리 성우 주려고 할아버지가 묻어둔 거 아무도 모르게 우리 성우 커서 장가 갈 때. 성우는 처음엔 그저 노망난 노인의 헛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묻어둔 거라는 말에 그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눈이 이리저리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박성호는 목소리를 바꾸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뭐라고요? 장독대, 할아버지가 뭘 묻어두셨어요? 네? 저한테 주려고요. 성호는 휠체어 앞에 쪼그려 앉아 평생 지어본 적 없는 다정한 표정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숙 여사는 겁먹은 아이처럼 몸을 움츠리며 여전히 횡설수설했습니다. 우리 강아지 복실이 그 옆에 감나무 밑에. 복실이요? 감나무요? 그게 어디예요? 어머니, 정신 좀 차려봐요. 예. 답답해진 성호는 자신도 모르게 어머니의 앙상한 어깨를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영숙 여사는 그저 겁에 질려 눈물만 글썽일 뿐이었습니다. 성호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다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박성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어머니. 얼마나 고생이 많으실까.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아무 걱정 말고 푹 쉬세요. 내가 자주 올게요. 응. 그는 어머니의 등을 두드려주며 위하는 척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시골 옛집의 감나무와 장독대 생각뿐이었습니다. 분명 어머니가 비상금을 숨겨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어서라도 그 돈을 찾아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성우가 떠나고 다시 혼자 남은 병실. 영숙 여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눈빛엔 일말의 슬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냥감을 함정으로 완벽하게 유인한 사냥꾼의 차가운 만족감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있지도 않은 시골집 감나무, 존재하지도 않는 비상금. 아들의 탐욕은 이제 스스로를 파멸시킬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한밤중 인적 끊긴 시골의 낡은 집마당. 스산한 달빛 아래 말끔했던 양복이 흙투성이가 된 박성호가 미친 사람처럼 땅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마에 맺힌 것은 땀인지
탐욕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헛소리 같은 말을 단서 삼아 그는 이미 반나절 넘게 이곳에서 있지도 않은 보물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젠장! 어디야? 대체 어디다 숨긴 거야? 감나무 밑, 장독대요. 전부 아니잖아. 삽이 단단한 돌부리에 부딪히며 쨍 하는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에 마지막 이성마저 끊어진 듯 성우는 삽을 내던지고 주저앉아 흙 묻은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시간과 돈,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이 부질없는 땅바닥에 쏟아부은 꼴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의 불빛이 환한 한법률사무소. 이준서 변호사는 박성호가 파헤치는 흙과는 정반대로 새하얀 서류들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성호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 탈세 정황, 그리고 어머니의 재산을 담보로 불법 사채까지 끌어다 쓴 증거들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호가 역고소를 진행하며 제출했던 모든 서류의 허점을 파고들어 스스로 자신의 죄를 증명하게 만드는 교묘한 덫을 놓고 있었습니다. 네, 부장님. 박성호 대표가 제출한 자료와 실제 회계 장부 사이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명백한 분식회계입니다. 관련 증거 자료 내일 오전까지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보고는 요양원의 한적한 휴게실에 있는 김영숙 여사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로 위장한 준서가 건넨 작은 라디오를 통해 그녀는 아들이 파멸해가는 과정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듣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박성호, 이제 자금줄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사채업자들의 압박도 곧 시작될 겁니다. 아마 내일쯤이면 지옥을 맛보게 될 겁니다. 영숙 여사는 뜨개질을 하는 척 미동도 없이 그 보고를 들었습니다. 텅 빈 마당에서 허탕을 치고 돌아올 아들. 그를 기다리는 것은 빚쟁이들의 아우성과 텅 빈 통장, 그리고 완벽하게 설계된 법의 그물일터였습니다. 그녀는 창밖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미줄에 걸린 나방은 이제 날갯짓조차 힘겨워 보였습니다. 거대한 함정은 이미 아들의 턱 밑까지 조여왔고 마지막 숨통을 끊을 순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골집에서의 허망한 삽질은 박성호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갉아먹었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돌아온 사무실 앞에는 기다렸다는 듯 험악한 인상의 사채업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박성호, 문 열어. 이 사기꾼 자식아. 욕설과 협박이 빗발쳤지만 그는 불 꺼진 사무실 안에서 쥐 죽은 듯 숨만 죽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그의 핸드폰이 희미한 빛을 내며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받은 전화 너머로 교양 있고 차분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성호 대표님 되십니까? 저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글로벌 에쿼티의 아시아 담당 대표입니다. 대표님의 사업 아이템을 이전부터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해외 투자사라니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문에 바짝 붙어 밖의 눈치를 살피며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어떻게 제 연락처를... 의지가 있는 곳에 길은 있는 법이지요. 최근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저희가 50억 원 규모의 긴급 투자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50억? 그 액수를 듣는 순간 성호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이것은 동아줄이었습니다.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자신을 끌어내줄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다음 날 최고급 호텔 라운지. 성호는 구겨진 양복을 애써 펴입고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깔끔한 용모의 투자사 대표는 두꺼운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모든 조항은 영어로 되어 있었고
법률 용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계약 내용은 간단합니다. 저희가 50억을 투자하는 대신 박 대표님은 이 자금을 오로지 사업 정상화에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특히 23조 사항은 투자금의 출처와 사용 내역을 명확히 하기 위한 표준 조항이니 잘 확인하시고요. 성우는 50억이라는 숫자에 눈이 멀어 알아들을 수도 없는 법률 용어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가 보지 못한 13조 사항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본 투자금 50억 원은 박성호 대표가 그의 모친 김영숙 여사로부터 불법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을 즉각 반환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집행된다. 성호는 망설임 없이 계약서 마지막 장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모든 죄를 스스로 인정하는 자술서이자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계약서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말입니다. 계약서가 투자사 대표의 손에 넘어가자 그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요양원 자원봉사자 준서는 영숙 여사에게 갓 나온 신문을 건넸습니다. 신문 사이에는 깔끔하게 복사된 투자계약서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영숙 여사는 아들의 서명이 담긴 부분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냥감의 목에 마지막 올가미를 거는 사냥꾼의 서늘하고 고요한 눈빛만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심판의 시간만이 남았습니다. 며칠 후 박성호의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들이닥친 것은 꿈에 그리던 투자사 직원이 아닌 차가운 얼굴의 검찰 수사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마디 말도 없이 사무실의 모든 서류와 컴퓨터를 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당신들 뭐야? 내 사무실에서 당장 나가! 박성호 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및 존속 재산 은닉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성우는 눈앞의 상황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기, 횡령,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린 그의 팔에 차가운 쇠고랑이 채워졌습니다. 그는 짐승처럼 발버둥 치며 끌려나갔습니다. 그리고 텅 빈 사무실 한가운데 수사관들이 가져온 녹음기에서 익숙하지만 섬뜩한 목소리가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 돈은 다 제 겁니다. 평생 저한테는 인색하시더니 꼴 좋네요. 부디 여기서 조용히 쥐 죽은 듯이 지내세요. 그냥 여기서 조용히 죽어달란 말입니다. 자신이 어머니에게 내뱉었던 잔인한 말들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사무실을 맴돌며 그의 죄악을 선명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취조실. 성우는 초췌한 몰골로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수북이 쌓인 증거 자료와 함께 며칠 전 그가 서명했던 투자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사관은 계약서의 13조 사항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박성호 씨, 본인이 직접 서명한 계약서입니다. 모친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갈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군요. 해외 투자사인 척 접근했지만 사실은 저희가 쳐놓은 함정이었습니다. 본인 스스로 모든 죄를 자백한 셈입니다. 성우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송, 헛된 보물찾기,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었던 투자 계약까지.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누군가에 의해 완벽하게 설계된 거대한 함정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대체 누가? 바로 그때 취조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그의 변호사도 수사관도 아니었습니다. 꼿꼿한 자세, 흐트러짐 없는 걸음걸이, 그리고 서늘하도록 냉철한 눈빛. 그곳에는 더 이상 침에 걸린 노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그의 어머니 김영숙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에? 성우는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더듬거렸습니다. 영숙 여사는 아들의 맞은편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마치 법정에서 피고인을 신문하듯 말했습니다. 내 놈이 내게서 빼앗아간 것이 단순히 돈뿐이었다면 이 정도로 끝나지는 않았을 거다. 하지만 넌 내 아들이라는 이름을 버렸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짓밟았으며 날 살아있는 송장으로 만들려 했다. 내 놈이 내게서 훔쳐간 재산 목록이다. 그리고 이건 내가 나를 속여받아간 증여, 계약서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문이지. 영숙 여사는 서류들을 책상 위로 던졌습니다. 성우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영숙 여사는 품속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 놈이 저지른 모든 죄악의 증거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으로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연민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경멸만이 가득했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이곳에서 내가 저지른 죄값을 톡톡히 치르거라.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영숙 여사는 미련 없이 취조실을 나섰습니다. 뒤에 남겨진 성우는 그제야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무너져 내리듯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 아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처절한 절규일 뿐이었습니다. 심판은 끝났습니다. 그 지독했던 심판의 날로부터 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차갑고 음습했던 요양원의 병실이 아닌 따스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서재. 김영숙 여사는 이제 더 이상 환자복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기품 있는 옷차림은 그녀가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았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이준서 변호사가 막 새로 뽑은 듯한 서류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박성호 씨,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15년형입니다. 영숙 여사는 서류를 잠시 내려다볼 뿐 표정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들의 어리석음이 떠올랐지만 이제 그를 향한 분노나 증오는 희미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저 스스로 파멸을 자초한 한 인간에 대한 씁쓸한 여운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조용히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과거는 이제 그곳에 묻어두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 이제 정말 다 끝났구나. 이 변호사, 우리가 준비하던 건 어떻게 되어가나? 네,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어르신 법률지원센터 늘봄. 오늘 개소식입니다. 변호사님의 새로운 시작을 모두가 축하해 줄 겁니다. 잠시 후 번화가 한복판에 자리한 작지만 깔끔한 사무실 앞. 어르신 법률지원센터 늘봄이라는 현판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영숙 여사는 자신을 찾아온 몇몇 지인들과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예전의 냉철한 독사의 모습이 아닌 온화하지만 강인함이 느껴지는 얼굴이었습니다. 김영숙은 마이크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에서 법이라는 무기로 스스로의 존엄을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저처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가장 가까운 이에게 고통받는 어르신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제 저는 피고인의 숨통을 조이던 독사가 아닌 기댈 곳 없는 여러분의 곁을 지키는 단단한 지팡이가 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영숙 여사는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가진 노인들의 손을 이리리 맞잡으며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들을 향했던 복수의 칼날은 이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따뜻하고 강력한 방패가 된 것입니다. 그녀의 얼굴에 비로소 진정한 평온과 행복의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서러운 일을 겪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김영숙 여사처럼 인생의 시련을 이겨내고 더욱 단단해진 경험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속이 시원해지고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저희는 더욱 통쾌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